이스카는 어리석지만 강력한 검객으로 적 왕국의 공주를 처치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가 10점 만점에 10점인 매력적인 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그녀에게 사랑에 빠지고 자신의 나라를 배신하여 그녀를 구하기로 결심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앞서 별의 힘이 존재하는 세계가 있다. 이는 몇몇 마녀와 마법사만이 다룰 수 있는 희귀하고 위험한 힘이다. 하지만 이 힘은 칭송받기보다는 인류를 두렵게 만들고 세상은 두 개의 국가로 나뉘게 된다. 하나는 제국으로 이곳은 별의 힘을 완전히 금지하고 그 사용자를 대량 파괴 무기로 취급한다. 다른 하나는 모호한 주권으로 이곳에서는 별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시민으로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이 신념의 차이는 100년간의 전쟁으로 이어지지만 사실 평화를 원하는 사람도 몇 명 있다. 이스카라는 남자처럼 현재 사건의 1년 전 그는 감옥에 침입해 젊은 마녀를 구출한다. 그녀는 그를 제국의 최고의 전사 중 한 명인 성스러운 제자로 알아보고 그가 왜 자신을 도와주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스카는 그녀에게 돈을 주고 도망치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 고귀한 행동은 이스카를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제국은 그의 칭호를 박탈하고 그를 가두고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전쟁이 날로 악화되고 터무니없어지자 제국 상원은 그를 감옥에서 꺼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들은 그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지만 자비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최고 위협으로 여기는 누군가를 처치하길 원해서입니다. 그 목표는 얼음 제약 마녀로 순혈이자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별의 사용자입니다. 그녀는 네브라의 대마녀의 후손이며 사실상 최종 보스입니다. 상원은 이스카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기로 동의하고 그는 즉시 자신의 옛 팀을 요청합니다. 그는 나중에 지정된 장소에서 그들과 만나고 그룹에는 진이라는 진지한 남자, 항상 장난스러운 랜니, 그리고 더 큰 계획을 가진 그들의 리더 미스마스 대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그룹이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자 그들의 트럭이 별의 세력에게 매복당합니다. 이것은 미스마스 대위를 충격에 빠뜨리지만 이스카는 이미 강력한 무언가가 뚫고 나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던 중 갑자기 화염 폭발이 그들을 겨냥하지만 이스카는 마치 준비운동처럼 그것을 베어내어 적 마법사들을 놀라게 한다. 여러 명의 마법사들이 나타나고 진은 그들이 바람 마법사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들은 기본적으로 지하에 숨어있는 교활한 이상한 존재들이다. 그는 대신 랜니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그녀는 벤에서 강력한 미사일을 발사한다. 혼란 속에서 이스카는 뛰어난 민첩성과 기술로 하나씩 마법사를 쓰러뜨린다. 그러나 갑자기 린이라는 지구 마법사가 나타나 고룡을 소환한다. 그녀는 자신의 부대가 이렇게 빨리 이 처참한 모습의 패배자들에게 패배한 것에 충격을 받는다. 그녀는 고룡에게 공격하라고 명령하지만 이스카는 마치 덤불을 다듬듯이 가볍게 그 팔을 베어낸다. 그는 다른 이들에게 앞을 도와주라고 말하며 자신은 여기서 나머지를 처리하겠다고 한다. 이후 전투가 시작되고 린은 자신의 천체 능력을 사용해 이스카를 공격하지만 그는 자신감 있게 그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막아낸다. 그녀는 그가 성제자 중 한 명인지 궁금해하지만 이스카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속 싸운다. 그는 대신 얼음지향 마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싶어하며 그녀를 한 번에 끝내고 싶어한다. 전투가 격렬해지자 이스카는 린을 제압하고 그녀를 골렘에서 떨어뜨린다. 그녀는 칼을 꺼내 그를 찌르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눌러서 어린아이와 싸우는 듯이 칼끝으로 제압한다. 이 긴박한 순간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전장이 즉시 얼어붙는다. 얼음지향 마녀가 드디어 나타나며 폭설 속에서 자신을 소개한다. 그녀의 이름은 앨리스 라이스지만 대부분은 그녀를 앨리스라고 부른다. 그녀의 조수리는 이스카가 만만치 않은 상대이며 그의 검이 별의 힘을 베어낼 수 있다고 경고하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는 듯하다. 앨리스는 즉시 거대한 얼음벽을 세우지만 이스카는 마치 워터파크에 있는 것처럼 그 사이를 미끄러져 지나간다. 그녀는 이어서 비계획을 실행하고 위에서 그에게 얼음검의 폭격을 쏟아붓는다. 그 움직임은 이스카를 놀라게 하고 몇몇 검이 그를 다치게 하지만 그는 쌍둥이 아스트랄 검의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간다. 그녀에게 가까워지자 그녀는 얼음 방패를 만들어 그의 공격을 막으며 저항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스카는 그녀를 저지하겠다는 결심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간다. 그의 끈질김에 놀란 앨리스는 경계를 풀고 그가 자신의 뒤로 들어오게 한다. 그녀는 얼음 덩굴로 그를 가두려 하지만 그는 그것을 베어내고 그녀에게 물러나야 한다고 말한다. 앨리스는 거부하며 제국이 무너지고 세상이 통합될 때까지 항복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그녀가 다시 공격하기 전에 자신의 얼음에 미끄러지고 이스카는 본능적으로 그녀를 잡아준다. 그들의 눈이 마주치고 어색한 1초 동안 이스카의 팀원들이 그를 찾으며 부르는 소리에 현실로 돌아온다. 앨리스는 거대한 새에 올라타고 후퇴하며 다음번에는 그를 없애겠다고 경고한다. 다음날 앨리스는 이스카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자신이 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상한 만남에서 마음을 돌리기 위해 그녀는 오페라 하우스를 방문해 비극적인 연극을 관람한다. 연극은 그녀를 깊이 감동시키고 끝날 무렵에는 눈물이 흘러 손수건이 흠뻑 젖는다. 뒤에 앉아있던 남자가 조용히 자신의 손수건을 건네자 그녀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불이 켜지자 그녀는 그 남자가 바로 이스카라는 것을 깨닫는다. 전날 걱정스러운 미스 선장은 이스카를 찾아와
매우 조용하고 멀리하는 모습을 보고 걱정한다. 그는 자신이 앨리스와의 전투에 대해 멈추지 않고 생각한다는 것을 털어놓는다. 이 말을 들은 미스 미스는 그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한다. 이스카가 들어서자마자 그는 바로 구석에 말려있는 속옷이 건조되고 있는 것을 본다. 그녀는 주제를 바꾸며 그에게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오페라 공연에 가보라고 제안한다. 그녀는 그것이 그의 기분을 좋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으며 티켓을 건넨다. 다음 날 미스 미스는 직접 이스카를 장소로 데려가지만 피곤한 이스카는 잠이 들어 그의 스승이 나타나는 꿈을 꾼다. 그 남자는 무심코 이스카에게 아스트랄 블레이드를 건네주며 그것이 전쟁을 끝내기 위한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상기시킨다. 나중에 오페라에서 이스카는 앞에 있는 소녀에게 손수건을 건네주는데 그 소녀는 바로 앨리스다. 분노한 여성은 이스카가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공격할 준비를 하지만 린이 개입하여 그들이 전투가 엄격히 금지된 중립구역에 있다고 상기시킨다. 이곳은 양왕국의 시민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는 것이 밝혀진다. 오페라 하우스를 나온 후 린과 앨리스는 점심을 먹기로 결정하고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선택한다. 하지만 웨이터는 예약이 모두 차 있다고 말하며 랜덤한 남자와 테이블을 공유해야 한다고 한다. 그 운 좋은 사람이 곧 도착하고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이스카 자신이다. 앨리스는 화가 나고 그들이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이스카는 자신이 전날 이 예약을 했다고 설명한다. 다른 선택지가 없고 겁먹은 척하기를 거부한 앨리스는 마지못해 테이블을 공유하기로 동의한다. 메뉴를 살펴보던 이스카와 앨리스는 우연히 같은 요리를 주문하게 된다. 식사하는 동안 앨리스가 파스타를 좋아하냐고 묻자 이스카의 크림소스에 대한 열정이 분명히 드러난다. 앨리스는 점점 그에게 인간적인 면모를 보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진다. 하지만 린은 그런 분위기를 달가워하지 않으며 앨리스에게 귀족답게 식사에 집중하라고 상기시킨다. 그날 밤 린은 앨리스에게 이스카에 관한 아무것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한다. 그는 사실 적과도 같기 때문이다. 또한 그녀가 아직 들고 있는 이스카의 손수건도 버리라고 한다. 한편 이스카는 또 다른 꿈을 꾸는데 그 꿈속에서 그는 끔찍한 괴물들이 갑자기 공격하는 기차를 타고 있다. 그는 전투에 뛰어들어 몇몇 괴물들을 물리치지만 곧 압도당한다. 그때 앨리스가 갑자기 나타나 그녀의 별의 힘으로 괴물들을 얼려버린다. 이스카는 충격에 휩싸여 그녀를 바라보다가 다음 순간 현실에서 깨어난다. 다음 날 이스카와 그의 팀은 훈련 중이었는데 리샤이라는 여성이 나타나서 다음 임무를 이끌 것이라고 알립니다. 이스카를 향해 그녀는 그가 잠을 잘 못 이루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마치 불면증을 치료하는 것처럼 미술 전시회 티켓 한 장을 건네줍니다. 한편 앨리스는 어머니인 여왕을 만나는데 그녀는 최근 이스카와의 전투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그가 아마도 성도 제자였을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성도 제자는 제국의 가장 강하고 엘리트 전사로 여겨집니다. 여왕은 100년 전 그들의 창립자가 수천 명의 제국 군인들과 싸워서 주권 왕국을 지켰다고 밝힙니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으며 깊은 동면 상태에 있지만 봉인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여왕은 앨리스와 이스카의 전투가 이것을 촉발했을 가능성을 의심합니다. 창립자의 힘에 대한 비밀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녀는 별자리 연구소에 연락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앨리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알기 전까지 이스카와 다시 싸우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밖에서 린은 긴장된 표정의 앨리스를 보고 괜찮은지 묻습니다. 앨리스는 잠을 잘 못 이루고 있다고 인정하며 산책을 가기로 결심하는데 린은 바로 그녀가 다시 중립도시를 방문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마지막 이스카와의 만남을 상기시키며 경고합니다. 앨리스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오페라에 갈 계획이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앨리스가 도시로 들어서자마자 또다시 끔찍한 이스카와 마주친다. 그녀는 왜 중립지역에 계속 나타나는 제국병사에게 화를 내지만 그는 제국의 예술가의 전시회를 방문하러 왔다고 설명한다. 그는 냉소적으로 적의 예술을 감상하는 것이 적절한지 묻지만 앨리스는 차분하게 답한다. 예술은 국경을 초월하며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그녀는 혼자서 떠나지만 군중 속에서 길을 잃는다. 곧 이스카가 그녀를 찾아내어 안내하겠다고 제안한다. 처음에는 적이라며 거절하지만 그녀는 예술은 경계를 모른다는 자신의 말을 기억하며 동의한다. 두 사람은 함께 전시를 즐기고 이후 앨리스는 도움을 준 것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그에게 술을 산다. 하지만 앉아서 이야기하는 동안 이스카는 마치 12시간 교대 근무를 마치고 집에 온 것처럼 어깨에 기대어 잠든다. 앨리스는 그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한다. 비록 적이지만 지금 당장 그를 쉽게 제거할 수 있다고. 다음 날 이스카는 제국의회에 소환된다. 관료들은 그가 빙설제약 마녀를 막아낸 것에 대해 칭찬하며 다시 한번 성인지자로 삼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새로운 직책이 그에게 황제와 만날 기회를 주며 그가 항상 원했던 전쟁 종식을 제안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아직도 제국에서는 그를 한심한 패배자이자 범죄자로 낙인 찍고 있기 때문에 먼저 마녀를 잡아 모두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말한다. 의회가 이스카를 해산시키자 그의 생각은 다시 앨리스로 돌아간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그는 미스 선장을 불러 훈련을 건너뛰고
중립도시를 방문할 허가를 요청한다. 미스미스는 동의하지만 자신도 지루했기 때문에 함께 가자고 고집한다. 다른 곳에서는 린이 앨리스에게 이스카의 비밀 과거에 대한 급습 강의를 하고 있다. 그녀는 그가 한때 성인 제자가 되기 위해 선정된 가장 어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힌다. 하지만 승진 직후 이스카는 마녀를 도운 혐의로 감옥에 갇혔다. 그 작은 정보는 모든 기록에서 지워져 그를 제국에서 가장 신비로운 착한 남자로 만들었다. 앨리스는 누군가가 마녀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 이유를 이해할 수 없어서 린에게 그가 도와준 소녀에 대한 정보를 알아봐달라고 부탁한다. 린이 떠난 후 앨리스는 금지된 로맨스의 기념품처럼 이스카의 손수건을 집어든다. 바로 그때 여왕이 도착하고 즉시 앨리스가 이른바 적에게 관심을 가지는 것을 알아차린다. 여왕은 이스카가 여전히 제국의 군인임을 상기시키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를 믿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여왕이 떠난 직후 앨리스는 린에게 전화해 중립도시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한다. 그녀는 이스카와 마주치고 그의 진짜 동기를 이해하기를 바란다. 다음날 이스카는 미스미스와 함께 중립도시에 도착하고 항상처럼 린을 데리고 온 앨리스와 마주친다. 앨리스는 그들이 무작위 도시에서 계속 만나는 것을 보며 그들 사이에 이상한 유대감이 있는 것 같다고 농담한다. 미스미스는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하자 앨리스는 자신의 전체 직함과 별명인 얼음 제왕마녀로 자신을 소개한다. 이 말을 듣고 미스미스는 충격에 빠진다. 그들은 사실상 마녀를 사냥하도록 훈련받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어쨌든 도시를 나와 대화를 시작한다. 앨리스는 이스카가 왜 그 마녀를 도와서 탈출하게 했는지 알고 싶어한다. 그 사건이 그의 투옥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스카는 그 마녀가 단지 어린 소녀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이 그녀를 가두었다고 밝힌다. 그는 그런 불공정함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자신이 치를 대가를 잘 알면서도 그녀를 도와주기로 선택했다. 앨리스는 여전히 회의적이며 그렇게 고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왜 이제 그녀를 잡으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이스카는 자신의 목표가 항상 평화였다고 설명하지만 제국과 주권이 합의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대담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그는 그녀와 같은 수녀를 인질로 잡는 것이 주권이 협상하도록 강요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충격을 받은 앨리스는 그의 의도가 진실하다고 믿지만 계획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그녀를 잡더라도 그녀의 어머니는 절대 제국과 협상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앨리스는 대신 그녀의 지휘 아래 그에게 자리를 제안하며 함께 평화를 위해 싸우자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카가 대답하기도 전에 하늘이 커다란 알처럼 갈라지고 창립자가 하늘의 거대한 균열에서 나타납니다. 이스카와 미스미스는 모두 충격을 받으며 대마녀가 살아있음을 깨닫습니다. 미스미스는 즉시 앨리스를 의심하며 이 상황이 부당하다고 말하지만 앨리스는 어떤 연관도 없다고 부인합니다. 한편 창립자는 마치 수백 년 동안 기다려온 듯이 불꽃 공격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주권국으로 돌아온 여왕은 창립자의 시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그녀가 깨어났음을 알아챕니다. 이로써 여왕은 그들이 마침내 수세기 동안 이어진 전쟁에서 승리할 힘을 갖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한편 창립자는 앨리스도 공격하고 이스카는 왜 자신의 후손인 그녀를 겨냥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앨리스는 그것이 아스트랄 파워의 자동 방어 시스템이 작동한 것일 수도 있다고 추측하지만 자신조차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 후 그녀는 자신이 만난 이후로 이스카가 그리웠던 마음을 그에게 말하려 합니다. 하지만 창립자의 극적인 등장으로 모든 것이 망가졌어요. 마치 술에 취한 삼촌이 결혼식에 무단으로 나타난 것처럼. 격분한 앨리스는 이스카와 함께 공통의 적에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창립자는 앨리스가 제국편에 설지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를 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는 앨리스를 향해 공격하지만 린은 골렘을 소환해 그녀를 보호하고 결국 기절하게 만듭니다. 그는 미스마스에게 린을 병원으로 데려가라고 하고 즉시 지역을 대피하라고 지시합니다. 이후 이스카는 검을 뽑고 창립자는 즉시 그것이 크로스와 일드블레이드임을 알아챕니다. 그녀는 그것들이 자신의 각성을 일으킨 것인지 궁금해합니다. 이스카는 놀라서 그녀가 그의 주인을 어떻게 아는지 묻지만 그녀는 상관없다고 말하며 어차피 그가 그녀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다시 공격하지만 이스카와 앨리스는 쉽게 그녀를 반격하는 데 성공합니다. 격분한 앨리스는 창립자가 더 이상 그녀의 왕국에서 영웅이 아니라고 지적하지만 마녀는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제국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만을 원합니다. 전투가 격화되면서 창립자는 진화한 포켓몬처럼 날개를 펴고 더 많은 폭발을 쏘아 올립니다. 그녀는 얼음과 흑마법을 사용해 거대한 사자괴물을 만들어 그것을 향해 던집니다. 앨리스는 공중에서 그것을 얼리지만 창립자는 강력한 바람마법을 사용해 거의 그들을 날려버립니다. 다행히 이스카는 앨리스를 공중에서 잡아내며 날아가려던 그녀를 구합니다. 그녀는 손이 다치니 놓으라고 말하지만 그는 기분 나쁘게 웃으며 계속 잡고 있겠다고 고집합니다. 그는 우리가 중립도시 안에 있고 목표가 같기 때문에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앨리스는 힘을 되찾아 창립자에게 얼음 화살을 쏘기 시작하고 창립자는 그것을 막으며 그녀를 밀쳐냅니다. 그러나 이스카는 앞으로 나아가며 날아오는 불덩어리들을 하나씩 베어냅니다. 앨리스는 얼음으로 계단을 만들어 그가 더 빨리 오를 수 있게 도와주고 창립자는 긴장합니다. 그녀는 불타는 화살을 쏘지만
앨리스는 얼음 방패로 막아냅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이스카는 착립자에게 다가가 그녀의 날개를 잘라내어 그녀가 땅에 쓰러지고 다시 동면에 들어가게 만든다. 모든 것이 진정된 후 앨리스는 다시 한번 이스카에게 자신의 아래에서 일할 기회를 제안하지만 그는 거절한다. 그는 대신 오늘만큼은 적이 되지 말자고 제안하고 그녀는 이에 동의한다. 다음날 레이자는 미스마스에게 다음 임무를 위한 합동훈련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알린다. 그녀는 그들이 남은 자유시간을 즐기라고 조언한다. 그 조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인 미스마스와 팀원들은 카지노로 향한다. 게임과 불빛에 둘러싸여 있지만 미스마스는 다가오는 임무가 위험할지 걱정하며 불안해한다. 다른 이들은 왜 그녀가 카지노에 오고 싶었는지 호기심을 갖고 묻는다. 그녀는 자신의 목표가 잭팟을 터뜨려서 그 상금을 이용해 탱크를 사는 것이라고 밝힌다. 임무 중 일이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서다. 한편 앨리스와 린도 카지노에 도착한다. 린은 그녀에게 도박 게임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해주고 앨리스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지만 첫 시도에서 잭팟을 터뜨린다. 사람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감탄하는 가운데 니미도 도착해 앨리스를 축하한다. 그녀는 그렇게 많은 동전이 있다면 그들의 대장을 위해 탱크를 샀을 것이라고 언급한다. 이 말을 듣고 앨리스는 잭팟을 그녀에게 주기로 결심하며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한다. 신나는 부모는 다시 그녀의 그룹으로 돌아가 아름다운 금발 소녀가 잭팟을 줬다고 이야기한다. 이스카는 신비로운 금발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잠시 앨리스일까 고민하지만 아마 우연일 것이라 생각하며 곧 잊어버린다. 밖으로 나가던 중 앨리스는 점술 가게를 발견한다. 호기심이 생긴 그녀는 들어가서 점술사에게 자신이 찾고 있는 소년을 언제, 어디서 만날 수 있을지 묻는다. 수상한 점술사는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그 사람이 이미 가까이에 있으며 그들의 인연은 끊어질 수 없다고 말한다. 잠시 후 이스카도 그 가게를 지나가며 자신이 찾고 있는 소녀에 대해 점술사에게 물어보기로 한다. 그는 자신이 찾고 있는 사람이 근처에 있다는 같은 말을 듣습니다. 제국본부에서 리샤는 상원에 소환됩니다. 그들은 리샤에게 미스미스와의 우정을 이용해 그녀의 팀을 보강군으로 보낼 지역인 보텍스로 미드렉 타기를 원합니다. 리샤는 명령을 따르고 미스미스와 그녀의 팀에 연락하여 원래의 임무를 잊고 새로운 임무를 맡기겠다고 전합니다. 그녀는 제국과 주권 간의 전쟁이 원래는 과도한 별 에너지로 인해 발생한 보텍스의 생성 때문에 시작되었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새로운 보텍스가 형성되고 있으며 주권이 이를 장악하면 제국에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팀은 주권이 이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파견됩니다. 한편 린은 앨리스에게 새로운 보텍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앨리스는 그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한 것에 놀라며 린은 조화 가문이 의도적으로 그들에게 알리는 것을 지연시켰다고 설명합니다. 주권 왕국에는 3개의 왕족이 있으며 별의 힘은 항상 국경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데 이는 조화 가문의 관할입니다. 앨리스는 그들이 보르텍스를 자신들만의 것으로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하기 시작한다. 그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그녀는 조화 가족에게 직접 맞서러 간다. 그곳에서 그녀는 서커스 공연자처럼 보이는 조화 가족의 임시수장인 로드 마스크를 만난다. 앨리스는 조화 가족이 새로운 보르텍스를 더 빨리 보고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다. 로드 마스크는 그 장소가 실제로 보르텍스라는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조사할 군대를 보내겠다고 제안한다. 다른 한편에서 미스마스와 그녀의 팀은 수백 명의 군인이 있는 제국의 군대 캠프에 도착했다. 이스카는 그녀가 중립도시에서 창립 마녀와 있었던 일에 대해 고위층에 보고서를 제출했는지 질문한다. 하지만 미스마스는 고위사령부가 그녀가 증거를 위한 영상을 기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났다고 말한다. 마치 그녀가 브이로거인 것처럼 그때 미스마스는 오래된 친구인 노로를 만나고 두 사람은 장난스럽게 재회한다. 그들이 오랫동안 친구였다는 것이 밝혀진다. 곧 이름 없는 성스러운 제자가 나타나는데 그는 기본적으로 조잡한 로봇이며 또한 그들의 지휘관이기도 하다. 그는 모두를 모아 임무를 발표한다. 그는 그들이 주권보다 먼저 소용돌이에 도달해야 하며 만약 확보하지 못한다면 파괴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름 없는 제자는 그의 유일한 목표가 모든 별의 힘을 가진 세력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모두에게 그의 길을 방해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곧 팀은 소용돌이를 찾기 시작한다. 임무 중 미스마스는 노로에게 전화를 받고 여러 부대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녀는 걱정이 되며 마녀들이 뒤에 있다고 의심하지만 노로는 동의하지 않고 마녀들이 책임이었다면 어떤 흔적이라도 남겼을 것이라고 말한다. 걱정하는 미스마스는 기지를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이름 없는 제자로부터 새로운 명령을 기대한다. 하지만 그는 그저 수색을 계속하라고 지시하고 실종된 부대는 무시한다. 마치 수십 명의 훈련된 군인이 허공에 사라진 것이 그에게는 단순한 서류 문제인 것처럼 미스마스와 다른 이들은 이 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스카는 이름 없는 제자에게 직접 맞서기로 결심한다. 이스카는 그의 수감 이전에 함께 일한 적이 있기 때문에 대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그가 다가오자 이름 없는 자는 그를 모르는 척하고 갑자기 이스카가 마녀를 도와주다 감옥에 갇힌 성스러운 제자라는 것을 기억해냅니다. 이스카는 자신을 설명하려 하지만
이름 없는 자는 그에게 적절한 지위가 없다면 자신에게 말할 권리가 없다고 차갑게 말합니다. 사태가 악화되기 전에 미스마스가 개입하여 팀의 캡틴으로서 이스카를 대신해 말하겠다고 합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실종자를 위한 구조팀을 보내야 한다는 주장을 제시합니다. 이후 이스카는 네네와 진에게 모든 것을 공유하며 이름 없는 자가 자신을 마치 약관 페이지처럼 완전히 무시했다고 말합니다. 동시에 앨리스도 소용돌이 쪽으로 가기로 결정합니다. 린은 그녀가 이스카를 만나기 위해 가는 것이라고 믿지만 앨리스는 그녀를 무시하며 공주로서 자신의 왕국을 지키는 것이 의무라고 말합니다. 두 사람은 결국 소용돌이의 현장에 도착하고 그곳에는 이미 마스크경이 존재합니다. 이로써 그 장소가 확실히 소용돌이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앨리스는 마스크경에게 그가 소용돌이를 독차지하려 했는지 질문하지만 그는 얼마 전에 발견했으며 여왕에게 보고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책임감 있게 보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조카인 키싱이 도착하자 갑자기 태도를 바꾸며 앨리스에게 베록스를 방어하는 것은 자신에게 맡기라고 말한다. 마스크가 단지 하찮고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앨리스는 키싱이 제국군과 싸울 만큼 강한지 궁금해한다. 마스크는 자신감 있게 그녀가 앨리스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답한다. 앨리스는 키싱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지만 여전히 조화 가문이 베록스와 정말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알고 싶어한다. 마스크는 망설임 없이 모든 별술사들이 제국군을 무찌우는 것을 꿈꾸며 그것이 단순한 어린 시절의 꿈, 우주비행사가 되고 싶은 것과 같다고 인정한다. 이로써 앨리스는 조화 가문이 베록스를 무기화하여 전쟁의 세력 균형을 바꾸려는 의도를 확실히 파악한다. 다른 곳에서는 미에스 씨와 그녀의 무리인 머크스가 이상한 별술 신호를 받기 시작한다. 그녀는 이후 신호가 별술 예술에서 오는 것임을 확인하는 전화를 받고 누군가 주권국에서 몰래 들어온 것임을 알게 된다. 그들은 이 침입자가 사라진 부대의 배후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결국 그들의 센서가 신호를 포착하고 팀은 베록스를 처음 찾는 것에 대한 기대감에 들떠있다. 하지만 그들이 가까워지자 노르웨 부대가 나타나 미스마스를 인질로 잡고 그녀와 그녀의 팀이 마녀임을 드러냅니다. 바로 이 순간 이름 없는 자가 나타나 훈련 몽타주에 있는 것처럼 노르웨 팀원들을 베기 시작합니다. 그중 한 명이 노르웨 탈출을 막기 위해 화염 폭발을 일으키고 그녀는 차량으로 도망칩니다. 이름 없는 자가 칼을 던지려는 순간 이스카가 그를 막아 미스마스를 칼에 맞을 위험에서 구합니다. 이로 인해 노르는 탈출할 수 있게 되고 이름 없는 자는 지휘관의 명령을 어긴 이스카에게 분노합니다. 하지만 진이 그들이 이미 노르가 어디로 갔는지 알고 있다고 말하며 긴장을 빠르게 완화시킵니다. 그 후 이름 없는 자는 임무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보텍스를 찾아야 하며 만약 그것이 주권의 손에 들어간다면 파괴해야 합니다. 보텍스 근처에서 마스크경은 그것이 얼마나 작은지 언급합니다. 그는 곧 노로에 대해 알게 되고 그녀를 만나 제국 군인들을 포획한 것에 대해 칭찬합니다. 미스마스는 이전에 중립도시에서 앨리스를 만난 적이 있어서 그녀를 알아본다고 말해버린다. 하지만 린이 재빨리 나서서 미스마스를 제압한다. 앨리스는 이것이 이스카와 다시 대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일 수 있다고 깨닫고 노로에게 제국기지의 위치를 물어본다. 한편 제국은 주권기지를 폭격하기 시작하고 이스카와 다른 이들은 미스마스를 구하기 위해 달려간다. 그들은 곧 노로에게 감자자루처럼 끌려가는 미스마스를 발견한다. 이스카는 풀려나서 노로의 공격을 전혀 흔들림 없이 모두 막아낸다. 그 사이 키싱이 나타나 제국의 미사일 하나를 충돌 직전에 멈춘다. 이로 인해 이스카는 그녀가 순혈이며 매우 강력하다는 것을 깨닫는다. 제국기지에 도착한 앨리스는 그곳이 버려진 것을 발견한다. 하지만 위장복을 입은 이름 없는 자가 이미 그곳에 있다. 그가 그녀를 매복하려 하지만 린은 그의 존재를 제때 감지하고 공격을 받아 부상을 입는다. 린이 다친 모습을 보자 앨리스는 매우 화가 나고 전투를 준비한다. 주권기지로 돌아가서 키싱은 거대한 가시를 형성하고 이스카에게 발사하지만 그는 쉽게 그것을 막아내고 그녀를 놀라게 한다. 그녀는 그가 성자제자, 제국의 최고의 전사 중 한 명임을 깨닫는다. 키싱은 이전에 파괴된 미사일을 재생시키고 그것을 볼링공처럼 그에게 내리친다. 반면 앨리스는 자신의 얼음 발사체를 이름 없는 자에게 발사하지만 그는 그것을 피하고 그녀의 검을 다시 던진다. 린은 다시 뛰어들어 앨리스를 보호하고 더 심하게 다친다. 이로 인해 공주가 분노에 휩싸여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결심한다. 그래서 그녀는 대빙제항을 활성화하여 전체 지역을 얼리고 이름 없는 자를 도망치게 만든다. 앨리스가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 소용돌이 근처에서 갑작스러운 폭발을 보고 걱정하게 된다. 키싱은 핵이 이스카를 끝장냈다고 확신하지만 이스카는 불꽃 속에서 마치 무적의 바퀴벌레처럼 나타난다. 짜증이 난 그녀는 또 다른 공격을 퍼붓지만 이스카는 피하고 그의 검으로 가볍게 그녀를 가격하여 마치 성가신장을 끝내듯이 그녀를 기절시킨다. 사태가 끝난 후 이스카와 미스마스는 키싱을 기지로 데려가기로 결정하지만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갑자기 로드마스크가 나타나 이스카를 뒤에서 찌른다. 그는 미스마스를 소용돌이 속으로 쳐버린 후 키싱과 함께 도망친다. 이스카는 찔린 충격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즉시 그녀를 따라 뛰어든다.
놀랍게도 앨리스도 현장에 도착해 그들을 구하기 위해 소용돌이 속으로 뛰어든다. 그녀는 그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하지만 나중에 그녀와 싸우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이스카는 수락하고 즉시 그녀의 손을 잡는다. 앨리스가 그들을 끌어내기 시작하자 내부의 별 에너지가 솟구쳐 소용돌이가 폭발하고 그들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튕겨낸다. 잠시 후 진과 네니가 그들의 팀원을 찾아 신속하게 그들을 벤에 태운다. 며칠이 지나고 린은 앨리스가 이스카에 대해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있음을 알아챈다. 그녀는 그들이 제대로 된 싸움을 벌이도록 제안하며 도와주기로 결심하고 앨리스가 그와 마주치면 결국 마음을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 괴로워하는 미스마스는 무릎을 꿇고 팀원들에게 사과하며 자신이 노로에게 납치되지 않았다면 그들 모두가 이런 문제에 직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이스카는 그녀에게 모든 것이 잘 해결되었고 그 일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고 안심시킨다. 곧 리샤가 나타나 충격적인 소식을 전한다. 그들은 네브러스 여왕을 직접 잡기 위해 주권에 침투해야 한다. 다른 이들은 깜짝 놀라며 주권에 몰래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여자친구와의 논쟁에서 이기는 것과 같다. 그들은 리샤에게 어떤 계획이 있는지 묻고 그녀는 모든 준비가 끝나면 그 계획을 공개하겠다고 약속한다. 한편 중립도시에서는 앨리스가 이스카를 찾기 위해 3일 내내 수색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신념을 잃기 시작한 린은 이스카가 소용돌이 폭발로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앨리스는 그 사실을 믿지 않으며 그가 아직 살아있다고 자신있게 주장한다. 그녀는 린에게 다른 방향을 찾아보라고 말하고 자신은 계속 나아간다. 린은 그녀가 가는 모습을 보며 앨리스의 왕실 내 위치에 대해 생각한다. 직접적인 왕위 계승자인 앨리스는 한 제국군인을 끝없이 찾기보다는 귀족들 사이에서 동맹과 지지를 구축하는 데 시간을 보내야 한다. 따라서 린은 앨리스의 마음에서 이스카를 지우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한다. 제국기지에서 미스마스는 갑자기 어깨에 이상한 찌릿함을 느낀다. 그녀는 확인하기 위해 재킷을 벗고 마치 새로운 문신을 얻은 듯 어깨에 빛나는 별의 문장이 있는 것을 발견한다. 이스카는 그녀를 진정시키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 그것을 어떻게 얻었는지 아는지 부드럽게 묻는다. 미스마스는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혼란스러워하지만 지는 그녀가 소용돌이에 빠졌을 때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이론을 세운다. 그는 폭발이 어떤 영혼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으며 그 순간에 어떻게든 미스마스를 소유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는 연구소에 보여주면 문장이 진짜인지 확인할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내내는 제국이 알게 되면 그녀가 마녀로 처형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스카는 미스마스에게 두 가지 선택지를 제시한다. 그녀는 항복할 수도 있고 그러면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아니면 문장을 숨기고 팀의 지원에 의존해 안전하게 지낼 수도 있다. 미스마스는 만약 자신이 잡히면 모두가 처벌받을 것이라고 두려워하지만 다른 이들은 팀이기 때문에 그녀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고집한다. 이 말을 듣고 미스마스는 눈물을 흘리며 자신이 그들의 대장으로 남고 싶다고 말한다. 특히 이제 그들이 진정한 팀으로 다시 모였기 때문이다. 한편 앨리스는 또 다른 긴 수색의 하루를 마치고 이스카가 아직 도시에서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찾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를 다시 볼 때까지 매일 돌아오겠다는 결심을 유지한다. 한편 이스카는 진과 만나 미스마스의 문장을 숨기는 방법에 대해 논의한다. 성자의 제자가 쉽게 감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은 문장이 불안정해지거나 반응을 일으키면 자신이 노루처럼 배신자로 선언될까 걱정한다. 다음날 이스카는 미스마스를 중립도시로 데려가 휴식을 취하게 한다. 주변의 평화로운 시민들을 바라보며 미스마스는 그들을 위해 음료를 가져가기로 한다. 잠시 후 앨리스가 로미오를 찾으러 그곳에 도착하고 결국 벤치에 앉아있는 그를 발견한다. 그녀는 그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고 이스카는 자신의 부대 상황이 좋지 않아서 생각하고 있었다고 대답한다. 앨리스는 더 알고 싶어 하지만 이스카는 여전히 적이라고 상기시키며 설명을 거부한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동안 앨리스는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마치 그의 호르몬이 그녀를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때 린이 나타나 그들을 보고 앨리스는 즉시 일어나서 상황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하려 한다. 불쾌해하면서도 린은 앨리스에게 음료를 주고 이스카에게도 그녀의 선물이라며 하나를 제공한다. 하지만 그가 그것을 마치자마자 머리가 무거워지기 시작하고 그는 쓰러진다. 린은 그녀가 음료에 독을 탄 것임을 인정했어요. 그가 그들이 준 것을 절대 마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제 그가 마셨으니 그는 주권이 자신을 독살하려 했다고 믿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는 결국 앨리스를 진짜 적으로 여기고 그녀와 말하는 것을 멈출 거예요. 앨리스는 분명히 속상해하며 린에게 자신이 한 일에 대해 고마워하지 않았다고 말하지만 냉담한 조수는 이스카를 구금하라고 제안해요. 이 순간 미스마스가 돌아오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설명을 요구해요. 두 사람이 인질과 함께 떠나려고 하자 그녀는 그들을 쫓아가고 그녀의 별의 문장이 에너지를 방출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앨리스를 충격에 빠뜨려 그녀는 즉시 미스마스의 다리를 얼리고 린과 의식을 잃은 이스카와 함께 떠나요. 몇 시간 후 리샤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고 즉시 황제에게 보고해요. 이스카가 얼음 제약 마녀에게 납치되었다고.
그들이 돌아오는 동안 앨리스는 린에게 이스카를 주권의 중앙지역으로 데려오는 것이 좋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대신 근처 도시인 알카트라즈로 데려가기로 결정해요. 한편 냉철한 상어는 그녀에게 원래 계획을 계속하라고 지시하며 최고의 병사를 잃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요. 하지만 리샤는 황제 자신이 그녀에게 잠시 기다리라고 명령했다고 알립니다. 상원에서 그녀의 새로운 계획이 무엇인지 묻자 그녀는 이스카가 알카트라즈로 끌려갔으며 그곳은 잔인한 악마 살린저가 감금된 곳이라고 말합니다. 리샤는 그를 지금 풀어준다면 그를 주권 여왕에 맞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한때 전 여왕에 맞섰고 그로 인해 감금되었기 때문입니다. 리샤는 그 후 미스마스와 팀 나머지와 만나 그들이 주권에 침입할 계획이라고 밝힙니다. 그녀는 아스트랄 에너지를 방출하는 장치를 꺼내 네네에게 적용하여 그녀의 손에 빛나는 아스트랄 문장을 만듭니다. 그녀는 이것이 그들을 일시적으로 마녀나 하녀로 만들어줄 것이며 효과는 단 일주일만 지속된다고 설명합니다. 진은 즉시 장치를 잡아 미스마스에게 사용하여 그녀의 진짜 문장을 가립니다. 리샤는 그들에게 알카트라즈로 직접 가서 이스카를 찾으라고 지시하며 다른 부대는 이 기회를 이용해 궁에 침투하고 여왕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한편 앨리스, 이스카, 린은 알카트라즈에 도착합니다. 그가 아직 자고 있는지 궁금한 앨리스는 이스카를 쿡쿡 찌르기 시작하지만 결국 그가 그녀의 위에 떨어져서 그녀는 매우 불편해집니다. 잠시 후 그는 깨어나고 린은 충격에 빠진다. 그녀가 그에게 준 수면제가 그를 다음날까지 기절하게 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스카는 자신이 납치된 것에 실망하지만 소녀들은 그가 음료를 마신 것이 잘못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곧 호텔에 도착하고 린은 이스카에게 그가 이제 주권 영토 깊숙이 들어왔으니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이 없다고 상기시킨다. 안으로 들어가자 린은 앨리스에게 다른 방을 예약했다고 말하고 이스카를 안전하게 묶어두자고 제안한다. 하지만 앨리스는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녀는 피아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녀가 포로를 학대한다고 생각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린은 앨리스가 그와 같은 방에 있을 수 없다고 말하며 그녀가 이스카를 지켜보는 동안 앨리스가 쉴 수 있는 고급 스위트를 이미 예약했다고 덧붙인다. 한편 미스마스와 나머지 팀은 성공적으로 주권에 들어간다. 리샤가 그들과 연락을 하고 알카트라즈가 사실 사적구역이며 주권이 다른 나라의 범죄자를 돈과 맞교환하여 수용하는 곳이라고 설명한다. 진은 여기 있는 모든 범죄자가 아스트랄 마법사인지 묻고 리샤는 위험한 수감자들을 나열하기 시작한다. 그녀는 살린자를 언급하려 하지만 아직 그녀의 전체 계획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멈춘다. 그룹은 곧 리샤를 직접 만나고 그녀는 이스카가 수감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올라룩한 감옥으로 그들을 안내합니다. 호텔로 돌아온 린은 칼을 들고 자신의 손을 일부러 베기 시작합니다. 정신이 나간 그녀는 이제 이스카를 공격한 범인으로 몰 계획을 세우고 앨리스가 그를 위험한 제국 군인으로 보게 하려 합니다. 한편 앨리스는 배가 고파져 저녁에 대해 물으러 그들의 방으로 걸어갑니다. 하지만 그녀가 들어가자 린이 이스카를 찌르려는 모습을 보고 즉시 그녀를 막습니다. 다른 한편에서는 진, 미스마스, 그리고 네나가 감옥에 몰래 들어가지만 리샤는 따로 길을 떠났습니다. 이로 인해 미스마스는 이스카가 여기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성스러운 제자 리샤가 확신이 없이는 여기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호텔로 돌아온 앨리스는 이스카와 체인으로 자신을 묶고 그가 자신의 무게를 끌고 갈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집니다. 그녀는 그를 지켜보겠다고 선언하고 린에게 떠나라고 말합니다. 곧 걱정스러운 이스카는 중요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들이 어떻게 화장실을 사용할지 궁금해하고 이 순간 앨리스는 바로 공황 상태에 빠진다. 열쇠가 린에게 있기 때문에 그녀는 급히 몸을 정리하려며 그녀를 부른다. 두 사람이 헤어진 후 앨리스는 샤워하러 서두르고 이스카와 린은 어색한 대화를 나눈다. 그 불쌍한 남자는 자신을 어떻게 할지 묻고 사악한 소녀는 만약 그녀가 선택한다면 이 호텔에 영원히 가두겠다고 답한다. 곧 앨리스는 수건을 두른 채 욕실에서 나와서 이스카가 아직 거기 있다는 사실을 완전히 잊는다. 그를 보고 그녀는 재빨리 몸을 돌리지만 이스카는 결국 그녀의 등에 있는 별자리 문장을 발견한다. 앨리스는 제국이 문장을 저주로 여긴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가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다. 이스카는 그의 선장도 마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존중한다고 답한다. 그 후 앨리스는 그녀를 마녀 외에 무엇으로 보는지 묻고 이스카는 전장에 도착했다고 답한다. 이 말을 듣고 앨리스는 너무 흥분해서 실수로 수건을 떨어뜨린다. 그녀는 그가 자신을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동등한 사람으로 봐줘서 기쁘다고 말합니다. 당황한 이스카는 그녀에게 먼저 옷을 입으라고 하고 앨리스는 서둘러 수건으로 몸을 가리지만 그 후에 그는 자신의 몸을 봤으니 그녀도 그의 몸을 봐야 한다고 섬뜩하게 말합니다. 한편 리샤는 감시가 삼엄한 교도소의 구역에 침투하고 마침내 악명 높은 괴물 살린저를 만납니다. 그는 마치 마사지나 받을 것처럼 벤치에 편안히 앉아있고 리샤는 그가 30년 전에 감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젊은지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녀는 그가 진짜 살린저인지 궁금해하지만 그는 그것을 모욕으로 받아들이고 요점을 말하라고 경고합니다. 리샤는 그를 감옥에서 탈출시켜 여왕을 잡는 데 도움을 주려 한다고 밝힙니다.
악마는 즉시 수락하는데 복수를 원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감옥에 앉아있는 것이 지루해서 이제 왕이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호텔로 돌아온 이스카는 잠들기 힘들어하고 마치 휴양지에 있는 것처럼 경치를 즐깁니다. 하지만 앨리스는 이 지역이 사실 위험한 범죄자들로 가득 찬 거대한 지하 감옥 위에 위치해 있다고 설명하며 분위기를 망칩니다. 그녀는 이어서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범죄자인 악마 살린저도 지하 감옥의 한 셀에 갇혀 있다고 밝혀냅니다. 이카는 그게 놀라워서 왜 그녀가 그를 악마라고 부르는지 묻는다. 앨리스는 그가 전 여왕을 공격하려 하고 설명할 수 없는 힘으로 한순간에 왕국을 파괴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바로 그때 린이 침입자가 주권 영토에 침입했다는 속보를 가지고 들어온다. 그녀는 12개 주 전역에서 여러 의심스러운 그룹이 목격되었으며 알카트라즈도 그중 하나라고 덧붙인다. 다른 곳에서는 미스마스와 그녀의 그룹이 감옥에 침투했지만 갑자기 큰 소리가 울리기 시작한다. 이로 인해 선장은 겁에 질려 잡혔을까 걱정하지만 지는 다른 이유라고 지적한다. 거대한 폭발이 탑을 흔들면서 악명 높은 범죄자가 탈출했음을 보여주며 그의 두려움이 확인된다. 이카는 그룹에 연락해 폭발이 별의 정령에 의해 일어났으며 탑 꼭대기에 구멍이 생겼다고 보고한다. 걱정된 미스마스는 즉시 이카에 대해 묻지만 자만심 가득한 리지아는 그가 여기 없다고 말한다. 그녀는 지금 악마가 풀려나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니 모두 임무를 중단하라고 한다. 통화가 끝나자 네네는 자신들이 미끼로 사용된 것이라고 의심한다. 지는 그것이 사실임을 알면서도 먼저 탈출하는 방법에 집중하자고 제안한다. 한편 린은 살린거의 감옥 탈출 소식을 듣고 앨리스에게 보고한다. 이 소식에 충격을 받은 앨리스는 즉시 긴급작전을 요청한다. 그녀는 살린거가 여왕의 별의 문장을 훔치려고 할지도 모른다고 믿고 직접 막기로 결심한다. 린은 그녀를 말리려 하지만 앨리스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분명히 그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 악명 높은 악마를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다. 떠나기 전에 앨리스는 이스카를 만나며 자신의 계획에 대해 아무것도 말하지 않는다. 아직 적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거의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마음을 바꾸고 대신 손수건을 건넨다. 이전에 준 것과는 다른 것이다. 감옥에서는 경비병들이 다가오고 있고 지는 너무 많은 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공격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그들을 분산시키기 위한 계획을 생각해낸다. 하지만 미스미스는 유인 역할을 하겠다고 고집하며 경비원들 앞에서 자신의 별의 문장을 자랑스럽게 드러낸다. 그들은 곧 그녀를 포위하고 마무리 지으려 하지만 진과 니네가 제때 총으로 그들을 저지한다. 호텔로 돌아가자 그의 전화가 울리기 시작하고 앨리스가 전화를 숨기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는 급히 전화를 받고 미스미스가 전화를 걸어 어디에 있는지 묻는다. 이스카는 혼자 호텔방에서 쉬고 있다고 밝히며 어른마녀가 감옥 쪽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다. 그의 완전한 충격 속에 미스미스는 그들이 이미 같은 감옥 안에 있다고 밝힌다. 그는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만 진이 전화를 끼고 그에게 가능한 한 빨리 만나자고 재촉한다. 그는 아직 수갑이 채워져 있어 탈출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갑자기 앨리스가 준 손수건을 기억해낸다. 그는 안을 들여다보고 정말 로맨틱한 방식으로 수갑 열쇠를 발견한다. 한편 앨리스와 린은 감옥 근처에 도착하고 거대한 불덩이에 맞이하지만 그들은 간신히 탈출한다. 그곳은 불길에 휩싸여 있고 앨리스는 자신의 얼음 능력을 사용해 모든 것을 얼리고 경비들을 지휘한다. 이스카는 한편으로 팀과 재회하고 아름다운 소녀들에게 납치된 것에 대해 사과한다. 미스미스는 그들이 탈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이스카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는 자신의 무기를 되찾고 unfinished business를 처리하는 동안 모두 호텔에서 기다려달라고 요청한다. 파괴된 감옥 안에서 린은 잔해 위에 왕자처럼 앉아있는 셀린저와 대면한다. 그녀는 그를 국가의 배신자라고 부르며 그가 여왕의 영혼을 훔치려 했던 것을 상기시킨다. 하지만 개의치 않는 셀린저는 자신이 왕이며 영혼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이 그의 왕실 권리라고 주장한다. 그는 모든 영혼을 모아 왕보다 더 강력해질 것이라고 말한다. 분노한 린은 그가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외치며 무기를 던진다. 하지만 셀린저는 바람의 아스트랄 정령을 사용해 쉽게 그들을 막아냅니다. 그는 하나의 정령만 가진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가지고 있으며 아마도 원래 사용자에게서 훔친 것일 겁니다. 어리둥절한 린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시도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골렘을 소환하고 그를 돌로 묶으려 하지만 그는 쉽게 그녀를 압도하고 그녀를 옆으로 던져버립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한지 셀린저는 순수 혈통의 땅 아스트랄 정령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녀의 정령은 비교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 말에 린은 화가 나고 그의 힘이 왕실 혈통의 정령을 훔친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녀는 그가 심각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선언하지만 셀린저는 그녀의 짖는 소리에 지쳤다며 입 다물라고 말합니다. 그는 왕실이 그들의 힘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할 만큼 너무 부드럽다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린에게 보이지 않는 폭풍을 날려 그녀를 쓰러뜨리고 피를 흘리게 합니다. 그는 이 싸움이 재미없다고 불평하며 마치 강아지를 때리는 것 같다고 한다. 그가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 할 때 이스카가 갑자기 나타나 그의 공격을 반으로 잘라버린다. 살린거는 누군가가 자신의 투명한 공격을 그렇게 쉽게 막을 수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란다. 하지만 이제 진짜 전투가 시작된 것이다. 이스카는 린에게
이 사람이 앨리스의 적으로 여겨지는 사람인지 묻는다. 그녀가 확인하자 이스카는 살린거와 싸우기로 하지만 린이 그와 그의 친구들이 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조건이다. 그녀는 정확히 네 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녀의 침묵만으로도 이스카는 전투를 시작한다. 반면에 살린거는 제국의 병사가 왜 자신을 막으려 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한편 슈왈츠라는 이름의 화려한 양복을 입은 남자가 있는데 그는 앨리스의 여동생 시즈블의 집사이다. 그는 살린거가 감옥에서 탈출했다고 알린다. 앨리스는 현재 알카트라즈에 있으며 그곳의 작전을 지휘하고 있다. 그는 앨리스가 나타난 순간에 셀린저가 감옥에서 탈출한 것이 우연이 아닐 것이라고 의심한다. 전장에서 셀린저는 자신의 이전 공격이 이스카에게 저지당한 것에 충격을 받는다. 그는 음파 기반 공격이 보이지 않으며 베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스카는 공격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가 움직일 때 주변의 불꽃이 흔들리며 궤적을 감지할 수 있게 해준다고 빠르게 설명한다. 여전히 땅에 있는 리는 그에게 말을 멈추고 경계를 유지하라고 경고하며 셀린저의 주요 능력이 물반사라는 것을 설명한다. 이는 그가 다른 영혼들을 포획할 수 있게 해준다. 그 후 짐승은 다시 음파 공격을 사용하지만 이스카는 아무렇지 않게 피한다. 이것은 짐승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그는 이스카가 어떻게 했는지 묻지만 소녀는 본능적으로 한 것이라고 대답한다. 그 후 순간적으로 그는 셀린저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를 방심하게 만든다. 이스카는 그의 방향으로 검을 휘두르지만 셀린저는 바람장벽으로 자신을 방어한다. 그는 이스카 아래의 땅을 무너뜨리며 반응하지만 그것은 그를 멈추게 하지 않는다. 이스카는 여전히 그에게 다가가 또 다른 공격을 퍼붓고 살린저는 물러서야 한다. 이번에는 지구정령을 사용해 바닥을 용암으로 폭발시키지만 린이 이스카에게 미리 경고하고 그는 간신히 피한다. 그녀는 살린저가 얼마나 많은 힘을 숨기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떻게든 그를 한계까지 밀어붙여야 한다고 말한다. 이 말을 들은 살린저는 웃으며 그들은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별의 정령의 진정한 힘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다른 곳에서 이름 없는 자가 앨리스를 뒤에서 매복하지만 그녀는 그를 감지하고 얼음으로 공격을 막는다. 그녀는 그가 살린저의 탈출을 도왔는지 묻지만 그는 질문을 피하며 중요한 것은 살린저가 이제 자유롭고 전체 감옥을 불타는 악몽으로 만들고 있다는 말만 한다. 앨리스는 그를 막겠다고 선언하고 얼음검으로 공격하지만 이름 없는 자는 물러서며 그의 임무는 끝났다고 말하고 사라진다. 전투로 돌아가서 살린저는 얼음과 불을 결합해 치명적인 폭발을 만들어 이스카에게 발사한다. 우리의 영웅은 다시 그것을 베지만 그것은 함정으로 드러나고 힘은 더욱 강해져 그를 잔인하게 가격한다.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을 지켜보던 린은 세일링어가 별의 영혼을 훔치는 진짜 이유가 강력한 하이브리드 공격을 위해서라는 것을 깨닫는다. 하지만 세일링어는 더 큰 야망을 품고 있음을 드러내며 그의 목표는 인간과 별의 영혼을 결합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것을 이룬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뿐이며 바로 네브라스의 창립자다. 린은 다시 공격을 준비하지만 세일링어는 이미 이스카를 처치했기 때문에 그녀를 없애는 것은 라우터의 플러그를 뽑는 것만큼 쉽다고 조롱한다. 그러나 린은 용감하게 말한다. 이스카는 돌아올 것이며 그는 앨리스가 유일하게 경쟁자로 생각했던 남자이고 창립자를 직접 물리친 사람이라고. 세일링어는 린을 믿지 않고 공격을 준비하는데 바로 그때 이스카가 갑자기 잔해 속에서 나타난다. 충격을 받은 세일링어는 어떻게 불가능한 폭발에서 살아남았냐고 묻고 이스카는 얼음을 이용해 자신을 보호했다고 밝힌다. 이제 눈에 띄게 짜증난 세일링어는 공기와 번개 힘을 사용해 거대한 모래폭풍을 만든다. 그는 그것을 이스카를 향해 던지지만 린은 재빨리 흑의 정령으로 골렘을 소환해 그를 보호한다. 계속된 방해에 분노한 세일링어는 먼저 그녀를 제거하기로 결심하고 강력한 주문을 그녀에게 던진다. 하지만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 앨리스가 제때 도착해 그녀의 조수를 얼음 마법으로 보호합니다. 이 기회를 이용해 결단력 있는 이스카가 살린저를 향해 돌진하고 살린저는 반격을 위해 새로운 검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스카는 마치 사무라이 검으로 양파를 자르듯 쉽게 그것들을 베어냅니다. 자신이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은 살린저는 탑의 가장자리에 가서 심연으로 뛰어내리지만 악한 계획을 계속할 것이라고 곧 돌아올 것이라고 알리기 전입니다. 사건의 여파로 린은 피해 상황을 빠르게 조사하고 다른 탈출한 죄수들이 모두 잡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국 군인들도 후퇴하여 앨리스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다른 곳에서는 앨리스와 싸운 정장 입은 사람이 사실 리샤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녀는 진짜 이름 없는 자와 만나 그 비참한 정장을 다시는 입고 싶지 않다고 불평합니다. 이름 없는 자는 그녀가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응답하며 두 개의 특수부대가 주권의 중앙지방에 침투해 여왕의 궁전을 명확히 볼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상원이 기뻐할 것이며 이제 황제에게 알릴 시간이라고 덧붙입니다. 반면 이스카는 그의 팀과 재편성하고 마침내 주권을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는 이제 그의 대장의 별의 문장을 위한 해결책을 찾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여전히 위협이 되고 있다. 그날 밤 늦게 앨리스는 니니 괴물과 용감히 싸운 것을 칭찬하지만 보조는 이스카의 도움 없이는 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스카라는 이름을 듣자 앨리스는 행복한 생각에 잠기고 미소를 짓지만 리는 그가 여전히 적임을 상기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가 자신의 목숨을 구해주었고 존경할 만한 전사라고 인정한다. 한편 시즐불은 그녀의 마법 능력을 사용해 그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이 이스카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가 1년 전 자신을 감옥에서 구해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다른 곳에서는 이름 없는 자와 리시아가 신비로운 황제를 직접 만나게 되는데 그는 단지 꼬리를 가진 젊은 남자일 뿐이다. 리시아는 셀린저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지만 황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단순히 하품을 한다. 그는 대신 100년 만에 처음으로 정말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며 별의 공주가 제국의 병사와 사랑에 빠졌다고 전한다. 한편 시즐불은 어머니인 여왕에게 호출되어 알세미라로 여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알세미라는 아직 공식적으로 중립을 선언하지 않은 독립국가입니다. 소문에 따르면 그 나라가 제국과 동맹을 맺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며 여왕은 시즐불에게 그 소문이 사실인지 확인해주기를 원합니다. 제국의 훈련기지에서 이스카와 그의 팀은 테스트를 통과하지만 임시 아스트랄 문장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주일 후에 다시 검사를 받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미스마스의 상태가 드러날까 걱정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메키라는 의료팀의 한 멤버가 리시아의 귀를 잡고 도착합니다. 그들은 미스마스의 아스트랄 문장이 발견된 것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메키는 대신 그들이 연속으로 위험한 임무를 잘 수행했다고 칭찬하며 일반 대중이 진실을 알게 되면 본부의 리더십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그녀는 팀이 60일 동안 임무나 책임 없이 긴 휴식을 가져야 한다고 발표합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미스마스는 지연 덕분에 다음 아스트랄 문장 검사가 연기된 것에 기뻐합니다. 이제 그들은 문제를 해결할 충분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팀원들은 동의하며 그들은 휴가를 위해 제국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반면 앨리스는 문서 더미를 검토하는 행정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지루하다고 말하며 액션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리는 그녀가 며칠 전에 이미 그걸 했다고 상기시킵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밖에서 음악과 축하 소리가 들리며 누군가의 귀환을 알립니다. 앨리스는 아마도 그녀의 언니가 조기 귀환하여 다가오는 선거에 참여하기 위해 돌아온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녀는 지루한 정치에서 벗어나 휴가가 필요하다고 계속 말하지만 리는 시즐불이 이미 여왕의 명령으로 떠나고 있다고 밝혀서 앨리스는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어딘가에서는 엘렉티르가 마스크경과 함께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는 집에 있을 때도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그녀는 그들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제국과 협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을 표현합니다. 마스크는 그녀의 이론이 흥미롭다고 생각하며 증거가 있는지 묻지만 엘렉티르는 아직 확신이 없고 복잡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인정합니다. 독립국가 알세미라에 도착한 이스카와 그의 팀도 휴가를 즐기기 위해 도착했습니다. 호화로운 리조트와 호텔로 유명한 이 나라들은 관광산업에 의존하며 방문객들로부터 큰 수익을 올립니다. 그룹은 해변으로 향하고 미스마스와 네네는 100m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자 미스마스는 완전히 취하고 피곤해서 진이 그녀를 당나귀처럼 업어주겠다고 합니다. 네네는 진에게 미스마스를 호텔로 데려가라고 하고 자신과 이스카는 저녁 식사를 사러 슈퍼마켓으로 갑니다. 잠시 후 네네는 술에 취해서 급히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고 뛰어갑니다. 이로 인해 이스카는 혼자가 되고 운명처럼 그는 실수로 시즐불과 부딪힙니다. 그는 그녀가 괜찮은지 묻고 그녀는 지도 읽다가 길을 잃었다고 답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잠시 서로를 바라보던 중 갑자기 서로를 알아봅니다. 이스카는 그녀가 자신이 한때 감옥에서 탈출하도록 도운 같은 소녀임을 깨닫습니다. 바로 그때 네네가 돌아와서 이스카에게 기다려줘서 고맙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서자 신비로운 소녀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다. 그동안 시즐불은 달아나며 정말 성지자 이스카였는지 그리고 그가 알세미라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궁금해한다. 그녀의 집사는 숨을 헐떡이며 따라오다가 그의 뼈는 예전 같지 않으니 좀 봐달라고 애원한다. 시즐불은 자신이 꿈의 전사를 찾았다고 말하며 그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 있다고 한다. 궁전으로 돌아오니 앨리스는 모든 서류 작업에 지쳐있지만 리는 내일 왕비의 홀에서 회의가 있으며 그 자리에서 모든 손님을 직접 만나야 한다고 말한다. 이것이 앨리스를 정말 짜증나게 하는데 그녀는 단지 휴가를 가서 왕실 수영복을 입고 싶어 할 뿐이다. 바로 그때 여왕이 도착해서 앨리스를 데리고 가라고 한다. 한편 시즐불은 이스카를 만났던 곳으로 돌아가 그와의 만남 이후 그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능력을 사용한다. 그녀의 집사는 이스카를 발견하고 정말 그에게 도움을 요청할 생각이냐고 묻자 시즐불은 단호하게 그렇다고 답한다. 궁전으로 돌아오니 앨리스는 엄마에게 어디로 가는지 묻는다. 여왕은 시즐불의 방 열쇠가 있다고 말하며 최근 소녀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어서 방을 수색하고 싶어 한다. 여왕은 앨리스에게 두 사람 모두 그녀의 딸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공주로 보고 있다고 전한다. 하지만 대중은 시즐불에게 큰 기대를 하지 않아서 그녀가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은 낮다. 리는 여왕에게 시즐불을 알세미라에 보낸 것이 방을 수색하기 위해서인지 묻지만 여왕은 그녀가 유능하기 때문에 보냈다고 부인하며
그녀의 물건을 살펴볼 수 있는 편리한 기회라고 덧붙인다. 곧이어 그들은 문을 열고 괴상하게 구석구석을 수색하기 시작한다. 앨리스는 곧 신문을 발견하고 그 안에 이스카의 체포에 관한 기사가 실려있는 것을 본다. 그 기사는 그가 누군가를 탈출시키는 데 도움을 준 사건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앨리스는 충격을 받고 자신의 괴짜 여동생이 그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한다. 알세미라에서는 시즐빌과 그녀의 집사가 이스카가 묵고 있는 호텔에 도착한다. 그녀는 이스카의 방에 몰래 들어가는데 성공하지만 그에게 제압당해 바닥에 쓰러진다. 그는 처음에 그녀가 암살자라고 생각하지만 곧 그녀가 자신이 1년 전에 구한 소녀임을 인식합니다. 소개가 끝났으니 시즐빌은 그를 바라보며 그녀와 함께 주권으로 올 것인지 묻습니다. 그녀는 그의 방에 몰래 들어간 것에 대해 사과하지만 이렇게 바닥에 누워만 있을 수는 없다고 어색하게 지적합니다. 한편 앨리스는 여전히 언니가 이스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시즐빌이 중립도시에서 자신의 아스트랄 영혼을 사용해 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을 것이라고 의심하지만 이는 시즐빌이 300m 이내의 것만 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것은 그 소녀가 궁전에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방으로 돌아가서 시즐빌은 작년에 이스카에게 구출된 이후 그가 제국 군인이라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밝힙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제대로 감사하기 위해 팔찌를 선물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스카는 거절합니다. 그는 분명히 금전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며 더 큰 목표가 있습니다. 시즐빌은 자신이 의도치 않게 그의 지위와 존경을 망쳤다고 주장하며 이제 그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그녀가 그를 주권으로 데려가야 해요. 이스카가 그녀가 누구냐고 묻자 그녀는 왕궁에서 하인으로 일한다고 대답해요. 그는 여전히 왜 그녀가 특별히 그의 도움이 필요한지 이해하지 못하고 시즐빌은 지금은 누구도 믿을 수 없다고 대답해요. 그녀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기 시작하고 다시 그를 만나러 오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조용히 떠나지만 이스카는 그녀가 팔찌를 두고 간 것을 알아차려요. 다른 한편에서 리는 여왕에게 시즈블의 방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해요. 하지만 그녀는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녀는 레이디 앨리스를 시즈블이 있는 같은 나라로 장거리 단독여행을 보내서 그녀의 여동생과 직접 이야기할 수 있도록 제안해요. 그렇게 하면 시즈블이 편안하게 마음을 열 수 있을지도 몰라요. 여왕은 이 제안을 마음에 들어하고 즉시 여행을 승인해요. 한편 제국의회는 여왕의 딸인 순혈 마녀 시즈블이 현재 알세미라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들은 이것이 그녀를 잡을 완벽한 기회라고 깨닫는다. 순혈을 잡는 것이 그들의 가장 큰 목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야만적인 마녀 사냥 무기인 더 오브젝트를 가동하기도 한다. 궁전에서 엘레티르는 마스크경과 만나 중요한 폭탄 선언을 한다. 그녀는 제국과 접촉하는 자들이 바로 자신의 자매들임을 밝힌다. 마스크는 충격을 받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루가문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하지만 엘레티르는 주권의 미래가 어리석은 정치 선거보다 더 중요하다고 분명히 말한다. 그녀는 만약 앨리스와 시즐빌이 정말 나라를 배반한다면 그녀의 의무는 그들을 막는 것이라고 덧붙인다. 하지만 그들이 그녀의 자매이기 때문에 그녀는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못할지도 모른다고 인정한다. 마스크경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직접 상황을 처리하겠다고 제안한다. 이후 퍼스가 사막을 지나 알세미라로 향하는 앨리스와 여러 승객들을 태운다. 앨리스는 몇 년 만에 혼자 여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함을 느낀다. 갑자기 도로에 거대한 발자국이 있어 버스가 멈추고 앨리스는 확인하기 위해 내린다. 자세히 살펴본 후 그녀는 그 발자국이 T-렉스의 것이 아니라 기계에 의해 남겨진 것임을 깨닫고 기계 기름 냄새도 맡는다. 이로 인해 그 물체가 알세미라에 도착했음이 빠르게 명확해진다. 한편 이스카와 그의 팀은 이미 비싼 호텔에서 체크아웃을 했다. 미스마스는 지쳐서 그들이 이전 장소에 그냥 머물렀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불평하지만 이스카는 호텔이 너무 비쌌다고 말한다. 사실 그는 시즈빌 때문에 팀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려 하고 있다. 그 사이 미스마스의 아스트랄 크레스트가 다시 활성화되고 그녀는 당황한다. 그것이 그녀의 감정을 드러낼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는 그들의 휴가가 끝나기 전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또한 시장에서 그런 별자리 기호를 숨길 수 있는 특별한 스티커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마녀노로는 제국에서 잠입할 때 그중 하나를 사용했다. 이 말을 듣고 미스마스는 다시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들은 다음날 아침에 그것을 찾기로 계획한다. 그들은 곧 새로운 호텔에 도착하고 이스카는 환전을 하러 나간다. 하지만 그는 곧 잭 더 리퍼처럼 그를 스토킹하던 시즐빌과 마주친다. 이스카가 그녀가 어떻게 다시 자신을 찾았는지 묻자 그녀는 자신의 별 문장이 과거를 비디오처럼 볼 수 있게 해주어 그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밝힌다. 이스카는 감명을 받지만 그녀가 제국 군인에게 이렇게 강력한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현명한지 의문을 제기한다. 시즐빌은 그에게 솔직하고 싶었다고 말하지만 어제 거짓말을 했다고 인정한다. 그녀는 단순한 하인이 아니라 공주이며 앨리스의 자매이다. 이스카는 충격을 받고 왜 그녀 같은 왕족이 아직도 그의 도움이 필요한지 묻는다. 시즐빌은 누군가가 왕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사람이 창립자의 후손이라고 설명한다. 그들의 계획은 주권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여왕이 죽으면 제국과의 전면전이 촉발되어 두 나라 모두 황폐해질 것이다. 시즈블은 감정이 격해지며 그래서 그녀가 그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편 앨리스는 알세미라에 도착해 슈바르츠를 만나고 그가 시즈블이 실종되었고 떠나기 전에 자신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동안 이스카는 시즈블에게 제국과 주권 간의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그녀와 함께 갈 수는 없다고 말한다. 시즈블은 충격을 받고 여왕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전쟁을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스카는 전쟁을 막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가 아니라고 말한다. 그의 진정한 임무는 두 나라 간의 세기롱 긴장을 끝내는 것이다. 시즈블이 어떻게 할 계획이냐고 묻자 이스카는 평화협상을 통해서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나라 사람들이 제국을 용서하기보다 바퀴벌레와 데이트하는 쪽을 더 좋아한다고 말한다. 이스카는 쉽지 않겠지만 주권국의 누군가도 평화에 대한 그의 꿈을 공유한다고 동의한다. 그가 알리스의 이름을 밝히기 전에 마스크 영주가 갑자기 병사들과 함께 나타난다. 그는 시즈블이 적과 만났다고 비난하며 여왕은 그녀에게 매우 실망할 것이라고 말한다. 시즈블은 그녀가 여왕을 배반하는 반역자를 막기 위해서만 여기 있다고 설명하려 하지만 그녀는 이스카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마스크는 듣지 않고 모든 것을 기록한 장치를 보여준다. 그는 자신의 부하들을 보내 그녀를 쫓게 하고 시즈블은 도망치려고 한다. 이 순간 제국이 보낸 물체가 바로 시즈블 앞에 나타난다. 이스카는 그 기계 괴물을 보고 즉시 그것이 제국의 드로이드 병사임을 알아본다. 그는 기계를 멈추려고 달려가지만 마스크가 갑자기 개입하여 그의 길을 막는다. 예산이 적은 비디오 게임의 최종 보스인 척하는 마스크는 이스카가 통과하게 둘 수 없다고 말한다. 바로 그때 이스카의 팀이 도착하고 미스마스는 즉시 마스크를 그녀를 소용돌이 속에 던진 괴짜로 알아본다. 그들이 험담을 나누는 동안 그 물체는 모두의 별 에너지를 스캔하기 시작하고 빠르게 미스마스의 힘을 감지한다. 하지만 가장 강한 에너지를 내는 건 시즈블이기 때문에 기계는 그녀를 카페인에 취한 혈액견처럼 추적한다. 마스크도 그의 부하들에게 시즈블을 포획하라고 명령하지만 그들이 움직이기 전에 기계는 병사들이 방해라고 판단하고 마치 저녁 식탁의 부스러기처럼 그들을 가볍게 제거한다. 그 후 엄청난 에너지 폭발을 시즈블 쪽으로 보내지만 이스카는 그것을 마술사가 조수의 상자를 자르는 것처럼 반으로 가른다. 네네가 나타나서 이스카에게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며 무기를 준비한다. 그녀가 무기를 충전하는 동안 이스카는 그 물체를 끈질기게 공격하지만 아무 피해도 입히지 못한다. 곧 네네는 무기가 준비됐다고 알리고 강력한 폭발을 일으켜 그 물체를 파괴하는 듯 보이게 한다. 반면 마스크 경은 진과 따라잡아 그의 한 손을 다치게 하지만 후자는 다른 손으로 총을 꺼내 쏜다. 하지만 총알은 녹음기에 맞아 멈추고 그 충격을 흡수하며 그의 목숨을 구한다. 유일한 장점은 증거가 담긴 녹음기가 이제는 불타버렸다는 것이다. 분노한 마스크는 극단적인 행동을 시도하며 가솔린통을 온 지역에 퍼뜨리고 자신의 부하들에게 불태우라고 명령한다. 하지만 그들의 마법은 실패한다. 미스마스의 문장이 바람을 일으켜 불길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마스크는 그녀가 소용돌이 속에서 힘을 깨우게 되었음을 깨닫고 이제 그녀를 완벽한 실험용지로 여기기로 결정한다. 그가 그녀에게 다가가자 진이 바로 머리에 총을 쏘아 그의 마스크를 산산조각 낸다. 이로 인해 이상한 이는 도망치지만 복수하겠다고 맹세하기 전까진 멈추지 않는다. 한편 그 물체는 갑자기 생명을 얻고 갑옷을 벗으며 또 다른 폭발을 준비한다. 이스카는 그 폭발이 빛의 별 에너지임을 깨닫는다. 이는 그에게 충격을 주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 별의 영혼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아는 이스카는 네네에게 자신을 커버하라고 말하고 자신은 시즈블을 잡아 공격을 피한다. 네네는 또 다른 무기 공격을 준비하지만 이번에는 기계가 방어막으로 막아냅니다. 이스카는 그녀에게 다른 사람들을 대피시키라고 말하고 자신이 혼자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기계가 다시 충전할 때 시즈블은 자신의 능력으로 연기를 만들어 기계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스카는 그 기회를 잡아 기계의 머리를 부수고 기계를 땅에 떨어뜨리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기계에서 아스트랄 에너지가 새어나와 시즈블을 잡아당기며 거대한 새로운 존재를 형성합니다. 걱정하는 이스카는 여러 차례 공격을 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기계가 이길 것 같던 순간 앨리스가 화려하게 등장해 눈 공격으로 기계를 가격합니다. 충격을 받은 이스카는 그녀가 왜 여기 있는지 묻고 앨리스는 그 질문을 그대로 돌려줍니다. 그녀는 눈덩굴을 사용해 그 존재를 가두고 이스카를 위한 길을 만듭니다. 이스카가 앞으로 돌진하지만 그 존재는 쉽게 풀려납니다. 앨리스는 그것이 아스트라 영혼이라고 설명하고 이스카는 제국이 그것을 무기화하려 했던 것임을 깨닫습니다. 영혼이 공격을 시작하고 앨리스는 얼음 방패로 그것을 막아내지만 이로 인해 영혼은 가장자리를 넘어 떨어지고 이상한 언어로 중얼거리며 곳곳에서 파괴를 일으키기 시작한다. 혼란스러워진 두 사람은 함께 힘을 합치기로 결정한다. 앨리스는 궁극적인 기술을 사용하고 이스카도 그의 검의 최고의 능력을 깨운다. 그들의 합동 공격은 영혼의 에너지를 가르고 직접 타격을 가해 그 존재를 영원히 무찌른다. 영혼이 먼지로 변하면서 시즈블은 마침내 그 소나기에서 풀려난다. 한편 상원은 그들의 마녀 사냥 무기가 파괴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즉시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시작한다.
도시로 돌아온 이스카와 앨리스는 서로에게 감사하며 앨리스는 그와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고 수줍게 말한다. 갑자기 시질불이 깨어나 앨리스에게 이스카를 아는지 그들의 관계가 무엇인지 묻는다. 앨리스가 어색하게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자 시질불은 그를 자신의 꿈의 왕자라고 고백한다. 이 말을 듣고 앨리스는 분노하지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다. 이스카의 동료들도 그를 찾으러 오고 그는 이 기회를 이용해 도망친다. 다른 곳에서 레자와 이름 없는 자는 이스카가 마녀의 도움으로 무기를 파괴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름 없는 자는 황제에 대해 묻고 레자는 아마도 즐기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한다. 한편 셀린저는 아름다운 들판을 자유롭게 걷고 있다. 그는 지루하다고 투덜거리다가 갑자기 무언가를 감지한다. 그것은 바로 황제 자신으로 매우 중요한 것을 전하려 하고 있다. 궁전에서는 마스크 영주가 조카인 키싱에게 여왕 선거를 준비할 시간임을 알린다. 한편 여왕은 엘레티르를 소환하여 시질불의 위치를 유출한 사람이 자신인지 묻는다. 또한 그녀는 엘레티르에게 자신이 정말 딸인지 아니면 사기꾼인지도 확인한다. 이에 대해 엘레티르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진짜 드라마는 이제 시작일 뿐임을 암시한다. 한편 앨리스와 이스카는 비밀리에 다시 만난다. 그녀는 왜 항상 이렇게 만나는지 묻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고 대답한다. 앨리스는 주권자들이 주변에 있을 때는 그녀를 모른 척하라고 경고하고 이스카는 동의한다. 그들은 다시 각자의 세계로 돌아가기 전에 조용한 순간을 나눈다.